K2가 있었더라면 전투가 아마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T-72도 에이브람스를 보거든요. 에이브람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압도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전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 우리가 광활한 사막에서 전투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합동훈련에서 K2 전차가 보여준 어마어마한 활약, 그 힘과 정밀함에 다들 놀랐었죠. 사방은 온통 모래뿐이고 모래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고요. 시야는 흐릿하고 이미 상대방은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서 K2는 어떤 전투를 할 수 있었을까요? K2는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9.8km 밖의 목표까지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일반 전차보다도 훨씬 더 길고 강력한 이 포신은 장갑을 껴뚫는 관통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사막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은폐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 위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기동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도로 기준 시속 70km, 심지어 모래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유기압식 현가 장치가 궤도의 흔들림을 없이 잡아주고 동적 궤도 장력 조절 시스템이 급선회나 정지 시 궤도 이탈을 막아줍니다. 즉 K2는 달리면서도 마치 멈춰선 것처럼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 전차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정밀 타격 미사일이나 특히 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전차 더 이상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점령하고 상대방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결국 가야 됩니다. 보병을 보호해주는 방어력과 강력한 기동력과 화력, 그리고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전차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차가 여전히 지상작전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 전차전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대표적 전술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경계선이 하나 보입니다. 이 서쪽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 동쪽에는 쿠웨이트가 보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제가 보이는 이 동그라미 이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기갑전, 노폭 전투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노폭 전투는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벌어진 미군과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대규모 전차전입니다. 걸프 전쟁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상징적인 전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핵심 기갑 전력을 아주 단숨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사막의 폭풍작전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이 일대에서 양측의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노폭 일대는 미군의 제1보병사단 1여단의 작전구역입니다. 참고로 이 1보병사단의 북쪽에는 미군의 3기갑사단이 있었고요. 그 남쪽에는 미군의 1보병사단 3여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방어하는 이라크군은 공화국 수비대의 타와칼라 기계화 보병사단 9전차여단과 이라크 육군의 12기갑사단 37전차여단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병력은 약 1,450명이었고요. 에이브람스 전차가 88대, 그리고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장갑차가 26대, M3A2 기병 전투차, 장갑차가 22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7mm 자주곽격포 12대, 전투 공병정차 등 각종 공병장치도 함께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인 제병 협동이었던 거죠. 이 중에서 핵심 전력은 역시 에이브람스 전차였습니다. 120mm 활강포에
최고 속도 67km까지 가능했던 당시에 엄청난 전차였죠. 여기에 열상 조준 장치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탄도 컴퓨터가 탑재된 당시 기준으로서는 최고의 전차였습니다. 반면에 이라크군의 경우에는 전차가 200대 이상 그리고 장갑차가 100대 이상 배치된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라크군의 주력 전차는 T-72였습니다. 125mm 활강포에 최고 속도가 60km였었습니다. 두 전차를 비교해 보면 먼저 화력에서는 주포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이 높고 낮은 탄약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사격 통제 장치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열상 조준 장치도 있어서 밤에 전투하기에 매우 유리했죠. 반면에 T-72 같은 경우는 구식 광학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레이저 측정기로 인해서 표적까지의 정확한 거리도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 에이브람스는 T-72보다 먼저 보고 먼저 정확하게 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호력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에이브람스가 복합 장갑 그리고 안전한 탄약 저장 방식 덕분에 맞아도 승무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반면에 T-72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 장갑이 없었고요. 피격되면 바로 이 포탑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면에서 특히 화력과 방호력 면에서 에이브람스가 압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에이브람스는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T-72는 이 노폭 일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과연 양측의 무기 체계 상에서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폭 전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7.3 이스팅 전투 불과 2시간 만에 시작된 전투인데요. 이 전투의 목표는 이라크 쿠웨이트 국경지대에 위치했었던 이 노폭이라는 목표 지역으로 진격하는 거였습니다. 노폭? 왜 이름이 노폭이지? 이 노폭의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습니다. 노폭의 의미는 이 통제선, 두 통제선 사이에 있는 지역 한 15km 원형의 군사적 목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이라크군의 보급로의 교차점 역할도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2월 26일 저녁에 7군 단장이었던 프랭크스 중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라크군 주방어선 북부 주진지를 3기갑사단과 1기갑사단 3여단이 공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주진지, 여기가 주로 이제 노폭 일대입니다. 이 당시 여기에는 선도부대로서 2기갑 기병연대가 가고 있었는데 1보병사단 이들을 초월해서 공격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서 이 두 부대의 교대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7군단의 가장 남쪽에서 위치해서 진군하고 있던 1보병사단은 노포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라크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부대들이 매복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 매복을 하면서 미군이 진격했을 때 기습적인 어떤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이선까지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미군은 이 지역에 이라크군 기갑사단 한 3개 대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대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0여 대 정도의 전차 그리고 100여 대 정도의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있는 이 단대호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흔히 이제 전차 혹은 기갑을 의미를 합니다. 전차와 X반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계와 보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점 하나가 찍힌 거, 노래 가사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점이 찍히면 포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짝대기 하나가 있으면 중대를 의미하고요. 짝대기 2개가 있으면 대대를 의미하고 짝대기 3개가 있으면 연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다 대대급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2개 전차 대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계와 보병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2개의 포병 대대도 배치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파란색 바둑알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바둑알의 파란색은 미군을
이야기를 하고요. 빨간색은 이라크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미군 1보병사단 같은 경우는 3개의 여단을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약간 V자 대형이죠. V자로. 네. 그래서 1여단과 이 3여단을 전방에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는 2여단을 예비대로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포크는 주로 누가 담당하게 되느냐? 바로 1여단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1여단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사단 직속인 4기병연대 1대대와 155mm 유명한 팔라딘 자주포 대대, 그리고 MLRS 다연장 로켓 포대까지도 증원을 하면서 강력한 화력을 지원을 해주게 되죠. 1여단 같은 경우도 2개의 전차대대가 앞에 나서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는 기교화 보병대대를 배치해서 전차를 엄호하게 하는 형태, 즉 이렇게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여단도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돼요? V자 대형을 이루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V자 대형은 전방으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동시에 대응 범위도 넓어서 적을 놓칠 위험이 적다. 결국 1여단의 작전 반경은 무려 남북으로 10km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2대대는 상자 대형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상자 혹은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자 대형의 앞쪽에 C 중대, 찰리 중대와 브라보 중대, B 중대가 이제 전진을 하고 있었고, 이 후방에는 주로 브래들리 장갑차로 이루어졌던 기계화 보병 중대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횡대 대형, 즉 공격 대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26일 밤 11시 30분에 732스팅을 넘으면서 이제 횡대 대형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GPS가 없었던 C중대가 모래 언덕을 넘다가 선도 차량을 놓치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인 사격이 벌어지게 되고 대대장이 결국 조명탄까지 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C중대를 복귀시키게 됩니다. 결국 27일 날 자정 30분 무렵에 재합류를 하게 됐고요. 40분 동안 재편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일 오전 1시에 다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782스팅을 넘어설 무렵에 돌격이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대대는 이렇게 횡대대형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차간거리 자체가 1m 정도로 좁히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위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일렬의 모습에 방진대형으로 진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에서 쭉 다 서 있고요. 뒤에는 장갑차가 따라가는 그런 방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상자대형에서 횡대대형으로 대형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횡대대형이야말로 나의 모든 화력을 전방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대대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5인 사격도 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적과의 교전을 1500m 이내로 교전 시작 거리를 제한하면서 아군의 5인 사격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쭉 진격을 하면서 이라크군 진지에 돌입하자 이라크군은 RPG-7을 발사했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는 여기에 끄떡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계속 진격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속해서 누가 따라왔습니까? 네, 브래들리 장갑차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25mm 기관포로 계속 이라크군 보병을 제압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압하는 동안 계속 전차는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1대대의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대 같은 경우는 2대대와는 달리 브래들리 장갑차 없이 순수 전차로만 구성된 대대였습니다. 1대대는 특이하게도 이러한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그리고 참고로 다시 들어가면 1대대는 이렇게 횡대 대형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이 다이아몬드 대형의 장점이 뭐냐면 사방으로 이렇게 화력 투사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좋은 대형이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대대장이 이 제일 앞에 선두에 딱 서가지고 직접 부대를 지휘합니다. 이 대대가 전방 진지로 돌입하기 전에 이 대대에게는 엄청난 강력한 동기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 진격 과정에서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정찰 소대가 매복해 있었던 이라크군에게 공격당해서 장갑차 2대가 파괴됐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6명의 사상자, 1명이 전사했었는데 이런 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대대원 전체가 엄청난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거죠. 1대대도 아까 2대대가 잠시 쉬었던 그 시점, 40분의 그 시점에서 재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1시경에 다시 이제 공격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쉽지는 않았어요. 뭐 밤 전투니까 당연히 미군에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군은 최대한 들어가면서 싸웠거든요. 732 스팅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먼 거리에서 발견해서 멀리서부터 쐈던 반면에 이 노폭 전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접근해서 싸웠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광탄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 폭발의 섬광 때문에 전차장이 쓰고 있는 야간 투시경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라크군의 어떤 탄약 집정소가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그런 화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차가 가지고 있었던 열 영상 조준경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전장에 마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격을 하는데 최선두에 서 있었던 이 C중대가 T-72가 매복해 있었던 엄폐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쭉 진격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찔한 순간입니다. 왜? 뒤에 내 지금 적이 있기 때문에요. C중대는 분명히 위기에 빠졌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뒤에 있었던 T-72 전차들이 오히려 파괴되고 맙니다. 뒤에도 눈이 달려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A중대, 알파중대가 오히려 이들이 놓쳤던 그 전차들을 격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일열 횡대에서는 만들기 힘들었던 다이아몬드 대형의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선두 부대가 놓친 적을 후속 부대가 처리해주는 상호 지원 체계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노폭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라크군 전차 부대들의 주요 전술은 엄폐 사격 그리고 후퇴 기동입니다. 특히 그 모래 언덕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아래가 보이면 그때 뿌방 공격하고 그리고 후퇴해서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군은 전차 대대와 기계화 보병 대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지들을 통해서 이 방어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군이 돌파해 오면은 이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다시 막아낸다 이런 식으로 축차적 방어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군의 전차 부대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라크군은 그 장비의 한계 때문에 원거리에서 미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틈을 미군이 전혀 주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이라크군 진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라크군이 싸우려고 하는 그 방식을 완전히 깨버렸던 거죠. 횡대 대형, V자 대형, 다이아몬드 대형, 상자 대형, 다양한 대형들이 있지만 주로 어떻게 이 무기들이 진격을 하느냐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전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가 주로 이렇게 앞에서 가게 되겠죠. 예, 전차가 앞에서 가면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브래들리가 따라가죠. 브래들리가 이제 뒤에서 후속해서 주로 따라가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병 장갑차입니다. M3A2 기병 장갑차가 이제 대대 같은 경우에는 정찰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찰용으로 배치를 하거나 혹은 이 측방 방호용으로 브래들리도 배치할 수도 있고 이 기병 장갑차를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뒤에 또 누가 따라가냐면 박격포 자주 박격포 부대들을
혹은 이 공병부대들이 또 가면서 공병부대들은 앞으로 가서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투에 돌입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대응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대응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병 전투 장갑차를 앞으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전차가 아무래도 기동성이나 아니면 그 맷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전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응을 유지하면서 진격을 하다가 전투에 돌입하면은 주로 선택하는 대응은 아무래도 횡대 대응입니다. 세계 전차 중대를 전방에 다 보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이브람스를 최대한 앞으로 다 일렬로 늘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개 중대, 특히 브래들리 장갑차 중대, 반갑차를 운용하는 중대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전차와 장갑차가 함께 이렇게 진격하는 형태의 대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박격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155mm 팔라딘 자주포를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뒤에는 이제 포병들이 또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서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파치 헬기를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무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작전을 구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있었던 1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대 대형으로 안 펼치고 계속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갑니다. 다이아몬드 대형은 4개가 모두가 전차였어요. 4개 모두가 전차 중대입니다. 여기는 장갑차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군에는 전차 중대 안에도 장갑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무조건 장갑차가 어떨 때 전차가 아니라 사실상 전차와 장갑차를 거의 기동성 면에서는 동시에 운영했다. 화력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장갑차도 전차와 큰 차이 없이 운영했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대형은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전투 경과에서도 보았겠지만 이 부대가 발견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뒤에서 공격 당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근데 오히려 후속해오는 부대가 어떻게 합니까? 격파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다이아몬드 대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차들은 상대방 보병과 싸우지 않습니다. 전차들은 전차를 격파해 나가면서 그 탄력과 기동성을 이용해서 쭉 진격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장갑차가 브래들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서 전차들을 공격했던 그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들을 어떻게 하면 소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서 소탕하는 게 아니라 전차랑 비슷한 속도로 쭉 가면서 상대방 보병을 소탕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가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군이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미군이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능력 말고도 이라크군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방어에서는 전차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미군의 전술적 능력과 이라크군의 한계에 의해서 미군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군 T-72 전차 같은 경우는 언페오에 숨어 있고 또 미군의 공중 공격이나 이런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막을 씌워놓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상대방의 열추적 장치에 안 당하려고 엔진까지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브람스 전차가 모래 언덕을 넘을 때 T-72도 에이브람스를 보거든요. 근데 먼저 누가 쏴버리느냐? 에이브람스가 T-72를 쏴버리는 거죠. 바로 앞에 있었는데 T-72는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고 에이브람스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에이브람스가 야간 투시 장치로도 T-72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를 벙커로 오인하는 경우를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T-72는 에이브람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 안에 타고 있던 전차병들이 살기 위해 전차를 버리고 인근 참호로 피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사실상 빈 전차를 격파한 셈이었던 거죠. 전투 결과 미군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공화국 수비대를 경멸했고요. 이 노포크 일대를 다 확보를 하게 됐죠. 새벽 6시에 통제선
밀포드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라크군 전차 약 75대, 장갑차 50여 대, 그리고 트럭 10대 정도를 파괴를 하게 되죠.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요. 사막이 아니라 DMZ에서 전차전이 벌어진다면 DMZ에서의 전차전은 걸프 전쟁에서 보여줬던 그 사막에서 보여줬던 전차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일단 지형이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좁아요. 통로가. 그 다음에 그 통로마저도 분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DMZ 같은 경우는 지뢰지대, 철책,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전차 장애물, 요새, 정말 이런 것들이 겹겹하게 촘촘하게 있는 전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회에서 갈 수 있는 개활지, 평지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Z에서 전차전을 한다. 이 성패는 그 상대방의 장애물을 얼마만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공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병이 얼마만큼 전차 부대 앞에서 가주느냐, 즉 빨리 기동을 해줘서 장애물을 개척해 주느냐의 그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은 눈으로 봐도 엄청 멀리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형이 굴곡지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리도 훨씬 더 제한적이고요.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리도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거리 교전보다는 오히려 수백 미터 단위의 급박한 근접전, 그리고 이 근접전에서의 먼저 누가 상대방을 보느냐, 표적 획득 속도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빨리 쏘느냐, 그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에서 싸울 때보다 개개원의, 그러니까 전투원 개개원의 훈련과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프 전쟁, 이 노포크 전투만 보더라도 전차만 단독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 함께 가죠. 그런데 우리 지형에서는 훨씬 더 다른 병종과의 협조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DMZ에서의 싸움은 아주 이 고밀도의 제병 협동전으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K2 전차와 함께 다양한 병과의 제병 협동전이 함께한다면 앞으로 이 전장에서 우리는 충분한 우위를 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폭 전투를 통해서 전차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